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유명한 IPO 기업 섹터들과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요. 공모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 번째 프로그램은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께서 내부 통제 위반과 IPO 법률 실사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주셨고요. 이정훈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활동하셨고 현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맡고 계신 자본시장 관련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주로 IPO 업무와 증권금융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많은 분들 가운데 모신 가운데서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IPO 관련된 법률 실사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IPO를 위한 법률 실사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IPO를 위한 법률 실사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IPO 실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것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최근에 내부 통제 위반 사례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IPO 법률 실사가 의무화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변협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PO 법률 실사가 뭐냐면 그게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기업공개 상장했던 회사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따라서 법령과 거래소 규정 여기에 맞게 상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준비가 다 돼 있는지 이걸 미리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 특히 법률적 관점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주로 상장 예비심사 신청 한 2달 전부터 어제는 항상 먼저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발행사 위주로 발행사에서 상장을 준비하겠다 하는 회사들은 대개 한 3, 4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와서 저희한테 와서 이 회사가 IPO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규정은 어떻게 밟고야 되고 내부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규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직원들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시스템을 갖춰둔 작업을 한 2, 3년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IPO 법률 실사는 기본적으로 상장을 위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위해서 우선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거래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코스닥 규정문을 먼저 가져왔는데, 코스닥 상장 시장 유가증권 상장 규정,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도 실제로는 유사합니다. 형식적 심사효건과 실질적 심사효건이 질적 심사효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심사효건은 간단합니다. 부추적 분산, 시장 평가, 감사 의견, 양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액면가액은 일정 부분 정해지는데,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잘 맞춥니다. 사회에서 상금관서는 나중에 선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상장 전에 요즘은 많이 선임을 하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질적 심사 요건. 이게 거래소는 상장 신청인의 보통식 상장하는 것이 이게 잘 맞는지, 회사에 과연 상장할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사를 합니다. 영업, 재무 상황, 기술력, 성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변호사의 영역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는데, 주로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떤지,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공시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계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상장할 정도로 상장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상장 전 주식 거래 이런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지배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갖춰져 있는지, 경영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질적 심사 요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회사에서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고치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자를 다 고치고, 그래도 이슈가 있는 부분이 너무 심해서 안 되면 상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동의성이
최대주주의 도덕성이 너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최대주주가 사실 변경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차를 넘기는 것이 나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인수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경영을 한 2, 3년 정도 경영을 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서 상장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행이고요. 그래서 이 IPO 실사도 마찬가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합니다. 회사의 증권 발행, 주식 매수 선택,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이사회, 주주총회, 기타 내부 기관들이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친인척이라든지 계열회사의 거래가 제대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해사 주요 계약상의 내용상에 회사의 치명적인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자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IP, 지적재산권이 필요한데 이것이 대주주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적재산권이요. 그럼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전용 실시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대주주가 마음이 바뀌면 회사는 그 지적재산권이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해야 되는 라이선스 없는 상태로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빨리 검토하고 이거는 빨리 회사로 넘겨라. 아니면 적어도 전용 실시권이라도 회사가 보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합니다. 소송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회사가 원고인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회사가 회사가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소송이 들어가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 소가가 100억짜리 소송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차라리 승소 가능성이 완전히 있는 사안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검토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실 상장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소송 관련해 봤을 때 이거는 저쪽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배 구조에 관련된 것과 연관이 되는데 대주주의 지분이 자체가 이게 소송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변동이 되는 경우.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이다. 소송에 영향을 받더라도 소송에 혹시라도 지더라도 패소하더라도 지분의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면 저희가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지분이 한 20-30%가 된다면 심각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재무 회계관리상의 그 내부적인 그런 통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회사의 내부 CFO가 그 제대로 회사 재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회사의 가지급금, 그 주주 대여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빨리 갚으라고 하겠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다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가 최근에는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부 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주식 취득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개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돼요. 상장제 주식이니까 매수를 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배당 가능이 이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비상장회사인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 상법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권리를 주고 배당 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주주들이 원하면은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해 줄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항상 그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 관련 증빙을 정확히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안 갖춰서 문제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는 뭐냐면 이 회사가 1월에 정기주총 하기 전에 자기주식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근거를 원래 자기주식 취득의 근거가 되는 배당 가능 이익은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1월이면 아직 올해가 지금 2023년이면 2022년도 재무제표는 확정이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21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 간액을 봐서 배당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됩니다. 원래는 범위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가계결산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어차피 배당이 될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이 사실은 상법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배당 가능 이익 한도를 넘어버리고 그 2021년 한도는 넘어버렸던 경우고요. 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자기주식 취득은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 또 절대적인 무효가 되거든요. 복잡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사례에서 그 자기주식 취득의 그 고의과실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뭐 나머지 물을 반환하거나 도로 취득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 다시 또 자기주식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의 최대주주에 대한 죄중립성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를 대신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한 겁니다. 계약상으로는 최대주주가 투자자에 대해서 풋옵션이 있었어요. 풋옵션을 받아줄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최대주주는 돈이 없었죠. 그 주식을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고, 그래서 대신에 풋옵션을 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했는데 그걸 회사를 지정한 겁니다. 근데 회사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매입을 했어요. 근데 자기 주식이 절차는 갖췄어요. 배당 가능이익의 범위 내에 있고 다른 주자의 통지 절차를 거치다게 했는데 문제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거쳤다 하더라도 배임 예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사례들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련돼서는 워낙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비상장에서의 상장을 고려하실 분들은 자기주식 취득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하게 되더라도 꼭 법률 검토를 미리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 나중에 상장에 장애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즘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회사 투자자를 보면 시리즈 A, B, C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 형태로 투자를 많이 받으시죠. 예. 근데 사실 조합은 그 투자 조합 형태로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게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인 자체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격은 그 안에 조합원들 개개인이 다 투자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신에 특별히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쉽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도 일률적으로 다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공모를 선정합니다. 그 공모는 아시겠지만 6개월 이내 그 청약에 건의하는 숫자가 50인이 넘어가면 공모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돼요. 근데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문제가 증권신고서를 안 내고 나면은 증권신고를 한번 내는데 안 되면은 이제 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한번 증권신고를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투자를 받을 때마다 또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고요. 한번 증권신고를 낸 기업들은 다음에 또 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증권신고서를 한번 내면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사업보고서, 반기회보고서 그리고 분기보고서를 다 내야 됩니다. 이러한 투자자를 받은 뒤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사실 공시 의무 위반한 자본시장법상의 그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게 된 사안이 10몇 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가 늘어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금감원에 저희가 지금 지연공시 서류를 제출해서 지연공시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상장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상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주의를 하시고 투자 조합을 받으실 때는 그 투자자 그 조합원의 숫자를 좀 고려를 하셔서 조합원들이 만약 기관 투자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건 기관 투자자는 또 전문 투자자는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이 조합원으로 들어온 경우는 특히 유의를 하시고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되면은 상장할 때 감리를 받잖아요. 회계 감리를 받아야 돼. 지정검사의 회계 범위를 받는데 이게 한공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회계 감리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집니다. 또 한 가지 내부 통제 위반 사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최대 기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친인척들, 그 자녀들이 그 최대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제3자 배정으로 처리를 한 거죠.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 증여의 가능성이 높죠. 증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 이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물려준 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감 그 회사 또 보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딱 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사의 성관이주 의무가 문제되고, 이런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들 그 성관이주 의무가 문제되고, 어떻게 보면 배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문제가 되면은 그 유상증자한 이익을 도로 다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랑 협의를 하고 금감원이랑 협의를 해서 다 환급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되니까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런 사안에 한번 걸리면은 중요한 거는 상장 심사를 할 때, 거래소 계신 분이 이제 가셨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상장 심사를 할 때 문제되는 사안들이 거의 없이 깨끗한 상태로 처음부터 첫인상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면은 심사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심사를 하다가 특히 내부 통제 이슈, 특히 도덕적에 관련된 이슈가 딱 발견이 되면은, 문제가 되면은 그 회사는 이제 인상부터 좀 구기게 되는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감 몰아주기 또는 뭐 자녀들의 이익을 분배하거나 아니면 도덕성에 문제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상장을 업무된 기업이라면 적어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뭐냐면 회사가 최대주주한테 가지금을 대여했어요. 가지금을 대여하고 그 받은 그 회사의 대표가 최대주주가 보유했던 회사 주식과 대물 변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물 변제는 건 좋은데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문제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다 비슷한 얘기죠. 그 상관지 의무가 문제가 됩니다. 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배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 상장 회사가 되기 전에 특히 기업들, 비상장 회사에서는 특히 벤처 기업들 그렇고 주식 매수 선택권 많이 부여하죠. 스톡옵션 많이 부여하는데,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은 법령에 있고요. 분거가 법령에도 있고, 그러니까 상법 그리고 그 벤처 특별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벤처 특별법에 있는 그거 근거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플러스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계를 통해서 부여를 하고요. 그거 플러스 그 스톡옵션 부여 계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요건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무효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요건에 미비하게 되면은 그 부여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발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사례들 보면은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에 그 정관의 행사기간, 그 사례를 보면 정관의 행사기간 달리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예요. 이건 뭐냐면 정관과 있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은 두 개가 서로 우선 법령에 맞아야 되고, 다음에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정관에도 맞아야 되고, 두 개가 다 맞아야 되고, 플러스 거기에 맞춰서 주총 결의를 하고 그 부여계약에도 그게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어느 정도 그 대신에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건 가능합니다. 정관에 예를 들어서 재행 기간을 3년 이상을 둔 사람을 할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에서는 4년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건 또 가능합니다.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그 이사의 승인 없이 이사가 겸직하는 경우입니다. 이사는 그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동종 영업을 하는 두 개의 회사에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이사도 이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사의 승인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이사의 승인이 없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해임 청구도 가능하고 그 받은 보수 다 뱉어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사회 내부 통제에 있어서 겸직 승인 이런 것들도 철저히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거래를 하다 보면은 특히 대표이사에 대해서 가지급금 또는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특히 무이자 대여. 대여금의 이자가 정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체결했으면 문제를 그나마 좀 나은데 이 대표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회사의 자기 거래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빨리 상환하고 그 변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약을 빨리 종결시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 비상장 회사가 우리나라 이 경우에 특히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는 100% 주주인 1인이 100% 주주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역시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배임과 횡령이 적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다는 것, 그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도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루 형태로 해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을 볼 것인지 이게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 법제는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법제가 유한회사를 만들고 법제를 계획하고 있었고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회사는 주식회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에는 엄격한 회계와 법률적 통제를 가하고 대신 유한회사는 많은 부분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그런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회사로 다들 그냥 명칭이 주식회사가 이제 좋아 보이고 하니까 다 1인 회사로 1인처럼 이렇게 주주를 만든 겁니다. 근데 예전 법은 주식회사가 설립하려면 주주가 3인 이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7인이었고요. 그러면 자기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기 와이프, 자기 아들, 큰아들, 미성년의 큰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모아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출자를 하는 건데 사실은 다 자기 돈이었죠. 아니면 친척들 동원해서 설립을 했죠. 그럼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주식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으로 한 거예요. 명의 신탁을 한 거죠. 그게 하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회사가 운영되는 거 막으려고 1인 회사의 경우도 배임 횡령을 엄격하게 정해서 이제 그렇게 옛날 원래 법의 취지대로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법이 승복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1인 주주회사도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제 자체는 아직도 그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최대주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배임과 횡령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별도의 법인으로 오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1인 최대주인 1인 주주인 유일 주주인 경우에도 역시 이사의 자기거래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되고요. 자기거래에는 승인을 마련해 둬야 되고 거기에다가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회사의 그 대표이사께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께서 아주 독실하셨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성당도 아니고 회사 내 강당 같은 곳에서 전체 예배를 받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모든 사원이 다 참석을 해야 됐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나중에 그래서 강요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업무 시간 중에 강요를 했고 업무 시간이 아닌 예외 시간에 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형태가 되고 보는 실질적으로 강요하는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업무 그 근무 환경에 이게 업무 종교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근로기준법에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이런 행동은 특이한 케이스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렇게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과연 와이프 법률 실사가 요즘에 이제 이걸 의무화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실 법률 실사가 의무화되면 변호사 입장에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과거에 보면은 이게 그 사정을 보면은 예전에는 해외 투자자 세상으로 이제 발행할 때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상대로 모집을 할 때 이때 오퍼닝 서큘러를 투자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해외 투자 설명서를 발행할 때는 해외 쪽에서는 꼭 로펌 변호사들이 그 투자 설명서를 씁니다. 직접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진행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많이 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적용되는 IPO 실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그 증권사를 중심으로 저희 의뢰를 하다가 최근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 한 2, 3년 전에 미리 IPO를 의뢰한 실사를 위해서 체계를 갖추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되는 그 상태를 막으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 맞아요. 현재 상황이. 근데 사실 이 IPO는 설명을 드리면 비상장 회사에서의 가지고 있는 또 그 자산, 그 비상장 회사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하는 물건을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판매하는 시장인데 이게 그 매도인하는 그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물건이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그 정차가 이게 필요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재에 잘못이 있거나 또 중요한 걸 빠뜨리거나 이러면은 지금 법상으로도 발행회사나 주관사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집단관계 증권관계 집단 소송법에 따라서 굉장히 조건이 완화되어 있고 손해배상액도 많이 수정이 됩니다.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송하는데 오래 걸려요.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했는데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소액 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2, 3년 동안 걸린다고 하면 상당히 지연하고 진이 빠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전에 미리 막는 장치가 좀 필요하긴 해요. 막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는 주관회사에서 미리 한번 스크린을 하고 다음에 증권사에서 한번 거래소에서 한번 막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금감원에서 또 막 검토를 하죠. 세 단계로 거쳐서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검토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게 책임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거래소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죠. 거래소나 이런 보면 거래소 금감원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면 많이 해서 상장은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아지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좀 달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올려라. 알아서 공모를 해라. 대신에 책임은 너희 책임이다. 금감원이나 거래소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데서는 그것은 오히려 그냥 형식적인 것만 심사를 해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책임 자체가 좀 구성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전적인 검토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그 재무제표 경우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여기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여기에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확인서를 이 부분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는 걸 제출을 해야 해서 첨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은 이게 규정 신설이 2012년
1월 3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다가 이때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책임을 집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근데 로펌의 의견서는 여기는 첨부되진 않아요. 항상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근데 그 다른 국가 의견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사례를 검토해 보면은 이게 저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국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2021년이죠. 그 있으면서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썼던 의견서입니다. 제출한 10B5 레터라고 하는 의견서, 그중에 의견서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기재는 오퍼링 서큘러나 투자 설명서 기재는 사실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사실의 오인이었고 그 중요한 부분에 다 기재돼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기재돼 있다는 저희 로펌의 의견서예요. 이게 제출을 해야 돼요. 의무 사항이에요. 이게 관례고요. 이걸 제출해야만 주관사에서 인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해외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 건데 이건 뭐냐면 투자 설명서 오퍼링 서클 맨 뒷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맨 뒷면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지금 카카오페이라고 돼 있죠. 카카오페이고 발행해서 카카오페이고 맨 뒷장에 그 책임지는 회사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리걸 어드바이서, 회사 쪽으로는 누구냐면 하나는 클리어리, 한쪽은 김현장, 국내 회사죠. 그 아래쪽 이제 언더라이터 쪽에 리걸 어드바이서는 누구냐? 한쪽에는 폴 헤이스팅스, 또 한쪽에는 베키맨이 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회계법인 독립회계감사인으로 KPMG 3점과 3일이 들어 있죠. 이렇게 딱 투자 설명서 맨 뒤에 있어요.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서류에 들어 있어요. 이러면 이 말은 뭐냐면 투자자가 이 투자 설명서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오류가 있거나 법률적이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설명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증권신고서 및 투자 설명서의 기재를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법률사를 의무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첨부하는 것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당장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책임이 이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 또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송 규모가 예를 들어서 공모 규모가 조 단위가 되는 회사인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로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소송을 감당해서 책임을 질 만한 로펌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 능력이 되는 로펌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숫자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계적으로 규모가 큰 것부터 실제로 지금 큰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행회사나 입장에서도 이 비용이 부담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건 점진적으로 확대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법률사의 그 IPO를 법률실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견점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반대쪽으로 봐도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이슈를 파악해서 자기들이 증권 투자자들 상태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그 소송에서 들어오는 그 소요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쌉니다. 사실 이사의 자기주식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문제가 되냐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답변은 10분이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문제 돼요 안 돼요? 그냥 답변만 드리면 그러면 그냥 검토하고 문제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검토하는데 뭐 5분 10분이면 끝나는 건 사안들이었는데 그것조차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주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사도 이걸 인수해서 결국은 이 로펌 의견서를 받았었던 이유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컴포트를 받기 위해서였거든요. 로펌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과거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관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 로펌까지 의견을 다 검토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더블 체크까지 다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에서는 주관회사의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는데요. 거기까지 소송 가능 경우도 없고요. 대신에 아마 증권 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그 면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죠. 이상으로 그래서 법률사 IPO 법률사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건 맞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줘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항상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